정말 그 새끼 강아지를 자기가 갖고 싶으면 말씀하신 그런 전문 브리더 네. 이런 분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키우면서 아주 건강하게 그 교배시켜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잘 애지중지 키우다가 분양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집도 불법이에요. 집도 안 돼요? 네, 법상 집도 불법이고 이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독립된 축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관계구청에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집 안에서 번식해서 돈을 받고 파는 걸 막 그렇게 지금은 불법인 거죠. 이렇게 지인한테 주는 거나 그치? 이런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돈을 받고 팔면 안 되고. 아하. 네. 그럼 이제 정말 지인을 통해서 어떤지 네. 그게 아니면 정식 허가받은 곳을 찾아라. 네, 전문 이 브리더. 얘기로군요. 아니면 또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유기견. 유기견. 네. 근데 조금 아까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유기견들은 한 거의 7, 80%가 행동 문제 때문에 버려진다라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네네. 그 말을 들은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유기견 분양받으러 가서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지만 행동 문제 있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어느 정도 그럴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의 행동학 전문 서적,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라고 하죠. 그런 제일 좋은 책들에서 전 되게 깜짝 놀란 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문제 행동의 원인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문제 주인?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맞아요. 문제 비슷해요. 주인?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행동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보호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호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A라는 사람이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 행동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조금만 환경을 조성해주면 충분히 얘는 행복하게 이런 문제 행동 안 보일 거야. 아니면 나는 이 문제 행동과 타협할 수 있어. 예.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타협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하네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즉, 이전 주인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네.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 네. 대표적인 게 식분증이죠. 똥을 먹는 행동. 아니, 그걸 어떻게 감내해요? 많으세요.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이 개가 똥을 먹는 행동에 대해서 기겁을 하면서 버리시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개들은 원래 똥 먹을 수 있지.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똥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개들은 똥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진짜 초창기의 개, 우리 이 최초의 개들은 사람의 똥을 먹으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네, 이 똥을 먹는 유전자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그런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애들이 똥을 먹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좀 혐오적으로 그렇죠. 느껴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 개들인데 똥 먹을 수 있지. 내가 이빨 깨끗하게 닦아줄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지구에서 제일 가붙는 전방지 축지구 많이도 아팠었던 마음이 쓰얀다. 너흰 쓰러지는 마음을 메우지. 매일매일 애틋한 반가움으로 기쁨이 삭힐수록 슬픔을 당겨서 만졌던 나쁘네야 한다는 걸 알기에 더 놀아주고 또 많이 가져
강박증은 어떨 때 그런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강박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물원이었어요. 아, 가둬놓고 네. 철창 안에.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린 시절에 이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면 호랑이가 우리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야생에선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강박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들도 이런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도는 강아지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옛날에 가둬놔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가둬놓고, 근데 꼭 가둬놓은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모든 동물들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을 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배워가요. 네. 우리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손톱을 벌어뜯는다고. 그렇죠. 아니면 다리를 떤다거나.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머리를 계속 만졌어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익혀가게 되는데 동물들은 그런 거를 이제 움직임으로 많이 보이게 된 거죠. 산책을 나가고 싶은데 산책을 못 나가서 에너지가 많이 쌓이면 집 안에서 막 뺑뺑 돈다거나 뛰어다닌다거나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그 중에 하나가 똥을 먹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타날 경우도 수도 있어요. 있는 거로군요. 네. 그건 정말 당장 안 고쳐지겠네요. 당장 고쳐지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약물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또 이 반려동물을 키워보고자 또 이미 키우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꼭 몇 가지 궁금해하는 거 대신 좀 여쭤보면 첫 번째 중성화 수술. 네. 이거 꼭 해줘야 됩니까? 많이 묻죠? 네, 엄청 많이 물으시죠. 그리고 수의사들이 욕먹는 이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저는 우선 수의사로서 하라고 추천은 드리죠. 그러니까 꼭이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이 세상에 꼭이 물론. 어디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의사로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요? 우선은 이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문제예요. 개들이 특히 암컷 개가 정말 많이 걸리는 질병,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궁축농증과 그리고 유선종양, 우리가 흔히 아는 유방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를 내가 번식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미리 예방을 해놓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의사들은 중성화 안 한 아이들이 이걸 걸려서 오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네. 실제로 10살까지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릴 확률이 뭐 미국과 유럽의 통계가 조금씩 다른데 30에서 40%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걸릴 확률이. 그러면 뭐 수술비를 따지거나 뭐 고생하는 걸 따져도 만약에 얘가 중성화를 이 번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오히려 미리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수의사들 강아지들 중성화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죠. 100%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싫은 건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걸 시키는 거면 자기 강아지는 안 하겠죠. 근데 수의사들 강아지들 중에 중성화 안 된 아이들은 2%도 안 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료를 보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고 보호자가 슬퍼하고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이런 걸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컷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의 예방이 가장 크죠.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공격성을 더 높이고 영역 방어에 대한 본능을 더 높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하나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특히 이제 의인화에서 남자들 야, 그걸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성을 쾌락으로 즐기는 동물이 많지 않잖아요. 개들은 성을 쾌락으로 이렇게 쾌락이나 놀이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종족 번식을 위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안 시켜줄 거면서 계속 그 성욕을 느끼게 하는 게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개라는 동물이 사람의 사회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고 개는 자신들의 개라는 종의 이 종족 번식을 사람한테 맡긴 그래서 사람 다음으로 지구에서 번성한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면서 이 친구들도 우리한테 타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중성화가 하나고 국가적으로 중성화율이 낮은 나라와 높은 나라, 추천하는 나라와 추천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유기견입니다. 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북유럽은 수의사들도 중성화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 트레이닝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 만약에 문제가 이 중성화를 하지 않고서 생길 행동 문제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서 내가 이거는 감수해야 돼 라는 게 돼요. 네. 유기견도 없고. 하지만 미국, 영국,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많아요. 근데 중성화율이 떨어질수록 유기견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가 그렇겠죠.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예. 또 거기서 10마리가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맞아요, 맞아요. 또 유기견이 생기고. 그래서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허드슨 강에다가 진짜 한 1970년대인가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장에다가 개들을 넣어서 그냥 허드슨 강에 다 빠뜨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채로? 네,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유기견이 많아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 일 이후로 중성화해 어. 했더니 유기견이 막 줄어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또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집에 이제 아이가 있어요. 네, 특히 갓난아기들. 네.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음. 많은 분들 또 궁금해 하십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갓난아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장단이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강아지가 같이 살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런 질병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질병적인 부분들은 이득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털이 코로 넘어가서 예, 막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얘기할 때 예, 예.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죠. 미세먼지는 코를 넘어서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못 내려가고 여기 코털과 점막과 다 걸려요. 다 걸리는 거죠. 어, 그리고 2.5 마이크로미터가 초미세먼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폐포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털은 얼마나 큰데요? 개털은 크다. 네, 절대 안 들어간다. 이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서 개털이 식도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에 높겠죠. 기도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 기침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해 본 결과 갓난아기 1년이 되기 전에 갓난아기와 강아지가 같이 살았을 때 알러지성 질환, 아토피를 포함한 알러지성 질환의 확률이 50%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오히려 청소를 더 깨끗이 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아니에요?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워서? 면역력이 형성되는 기간에 아, 예. 계속 털을 만나는 거죠. 알겠어요. 털과 알러젠을 만나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괜찮은 거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거죠. 저도 방금 착각했네요. 요즘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게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그렇다. 네. 그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는 거는 싸워봐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나쁜 거야? 아니면 이건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라는 거를 이 면역 세포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살다가 나중에 새로운 거 만나면 이건 다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적에 강아지랑 같이 산 아이들은 이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는 게 벌써 면역. 오히려 힘을 길러주는군요. 네. 건강 측면에서 오히려 좋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안전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죠. 혹시 물 수도 있고 핥힐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의 입장에서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경쟁 상대가 생기거든요. 네.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 아이들이요. 연년생 볼 때. 뭐 연년생이나 이럴 때 둘째를 데리고 오면 맞아요. 우리 사람 성인으로 보면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모습을 본 것과 비슷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라고 해요. 첫째 아이들이, 사람 아이들이. 그런데 강아지들도 질투를 느끼고 당연하죠. 그동안은 나 혼자 받았던 이 보호자의 사랑을 다 뺏겨버리거든요. 산책 시간도 줄고 놀이 시간도 줄고 이 관심을 먹고 사는 관종인 아이들인데 그렇죠. 이 관심도 줄어들다 보니까 아주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강아지들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아이와 살 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요즘 인터넷상이나 이런데 왜 강아지와 갓난아기 같이 등장하는 화면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분명히 있군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좀 가끔 걱정되는 게 아이 귀여워하면서 나오는 화면들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보면 저거 위험한데? 저 개가 싫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저러다가 더 가면은 저거 물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막 우리는 보기에 귀엽지만 개는 계속 야 너 하지 마. 좀만 더 하면 걔한테 스트레스 주는 행동이었군요.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어린아이들이 막 영상들이. 귀찮게 구는 거. 네. 그래서 되게 좀 위험해 보이는 경우들도. 그러면 아이가 몇 살쯤 될 때부터 같이 키우는 게 좋습니까? 저는 최소 5살 이상. 그래요? 네. 네, 원래 있던 강아지를 자녀가 태어난다고 뭐 어디 보낸다거나 이건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은데 출산을 해서 아기가 한두 살인데 강아지를 키워볼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아지를 처음 키워볼까라고 할 때는 아이들이 한 5살에서 7살 정도 넘어갔을 때 그 이상을 권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예요? 책임감과 이타심입니다. 네. 아이도 강아지에 대해서 그걸 가져야 된다? 네. 아이들이 이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책임감이라는 거를 알기 시작하는 이 나이가 네. 보통 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과 놀면서 이런 책임감과 이타심 같은 거를 배우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보통은 그러니까 만으로 5세죠. 만으로 5세 정도부터 강아지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려견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보이네요. 네. 사실 돌갓진하고 뭐 이런 아이들은요, 강아지를 보면 신기해하긴 하지만 네. 가서 막 잘못 만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 강아지들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피하더라고요. 피하죠. 이게 착한 귀찮게 아이들은 하거든요. 맞아요. 착한 아이들은 피하는데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렇게 집안의 구석에 몰렸다. 그럼 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강아지를 위하는 게 이건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맞아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많은 질문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 가다가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네. 서로 막 짖고 뭐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친구지간이니 놀아라 해야 됩니까? 빨리 그냥 떼놔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들이 왜 지나가다가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을까요? 왜 짖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안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불안.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렸을 때 산책을 이렇게 나가면 반대편에서 강아지가 오면 무서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네, 무서워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사회화도 제대로 요즘 네. 안 시켜주시니까. 네. 무서워한다고 뭐 혀 낼름거리고 귀 뒤로 넘어가고 보호자 뒤로 숨고 막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호자는 몰라요. 개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친구 하면서 만나라고. 일부러 가까이 막 보내는 거죠. 만나라고 하는데 무서운데 더. 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데 계속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뭐에 걸려 있죠? 목줄에 걸려 있죠. 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보호자는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이제 보호자로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짖어봤어요. 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랬더니 어떡하죠? 보호자가 어이구 하면서 이제 안고 이제 멀어져요. 그럼 얘는 또 하나를 배운 거죠. 내가 짖으면 내가 안전해지는구나. 네.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내가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이게 나중엔 습관이 되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산책할 때는 절대로 모르는 강아지 만나게 하지 말아라. 쟤는 친구가 아니다. 오히려 만나게 해주려면 자주 만나서 성격을 알고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어서 그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거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강아지가 착하더라도 상대방 강아지가 불안할 수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만약에 처음 보는 강아지를 만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들끼리 대화를 하고 만나야죠. 그렇죠. 서로 양해를 구하고. 예. 근데 무조건 가서 만나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안 좋은 매너예요. 네.
근데 막 짖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호기심 내고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그래도 보호자끼리 얘기해야 돼요. 성격 약속은? 어떤지. 어. 우리 집 강아지는 좀 너무 활발하고 너무 예, 놀자고 할 텐데 예, 어때요? 예. 우리 아이는 좀 소심한 면이 있어서 그러면 그냥 가야죠. 근데 얘도 활발해요. 막 이러면 그러면 좀 같이 놀게 해줄까요? 하면 만나도 돼요. 네, 네. 그런데 막 짖고 막 기본 이런데 예의네요. 네 이게 그리고 사회성 안 좋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강아지 본다고 사회성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열심히 봐야 되겠어요. 네. 강아지들의 어떤 언어를 이해해야 되군요. 언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시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행동 하나하나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지 절대 키우면 안 됩니까? 무자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죠. 책임감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아요. 우선은 가족 계획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 가족 계획 중에 버려지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출산 이후에 나 힘들다고 막 다른 집에 보내고 버리진 않아도 재활용되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어느 집에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버려진 거죠. 네. 뭐 공동 육아를 하거나 이런 건 괜찮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사이클링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가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네. 계속 여러 집 전전을 재활용. 네. 사실 가족 계획이 끝나지 않은 분들이 키운다고 하면 결혼할 사람이 강아지 못 키우게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랑 헤어질 정도의 다짐이 있으면 키우라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사실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된 후에 키우라고 하고. 돈도 꽤 많이 들죠. 많이 들죠. 네. 우선 뭐 사람보다는 더 적게 들지만 의료비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비싸고 예. 한 달에 저는 한 20만 원 정도는 쓸 생각. 이거보단 적게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의료비까지 생각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강아지 이 반려동물한테 뺄 수 있는 다짐이 있으면 키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이 없으면 못 키우는 것 같고요. 너무 쉽게 버리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며 얻게 되는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은 뭡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사실 뭐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힘들 때 항상 그 반겨주는 그 모습. 그죠. 네, 뭐 제가 주는 것보다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것들 이게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사람과 이종 간에 눈만 마주쳐도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오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서로에게. 맞아요. 네.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 있죠. 네. 그 작가가 이 가장 유명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 네.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항상 조건부라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반려견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려견이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이. 그렇죠. 똑같은 행동을 무한 반복을 해도 사람이, 강아지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해보세요. 짜증내죠. 그만큼 절대적 사랑을 보내는 반려견. 어디서 또 만납니까? 그죠? 맞아요. 저는 그리고 되게 이제 슬펐던 것 중에 하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대받은 강아지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학대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유일하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를 때리고 학대해도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맞고 이래도 보면 꼬리 흔들고 막 가서 좋다고 핥고 막 눕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어느 때 보면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과하다.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 정도의 존재니까 네. 사람한테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너무나 크죠. 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입양을 해라.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앞으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부담도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언어, 개의 세상을 우리가 조금 더 탐구 정신을 갖고 보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 네, 결국 맞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더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린아이 키우는 거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군요. 설채연 수의사 함께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